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희가 지난주에 시즌3 첫 방송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반가우셨나요? 그동안 쉬는 동안 버티기 잘했다. 아마 그런 생각 하셨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가 저희의 바람을 막 수용하네요. 막 강요 방송. 저희가 지난주에 이벤트를 갖고 왔잖아요. 알편심을 바탕으로 쓴 책이 6월에 출간되는데요. 그 책에 들어갈 추천사를 받고 있죠. 네, 알편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 추천하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주시면 그 중에서 무려 20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죠. 그렇죠. 그 선물은 저희 책인데요. 그냥 빈 책이 아니에요. 이 마거와 대박사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책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쓰신 추천평 중에 또 선정되시면 책에 진짜 실리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마케팅에 이렇게 쫙 나오기도 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쓴 문구가 어딘가에 실린다는 게요. 네. 막 이것도 강요예요. 저희 지금. 본격 강요 방송 알편심. 네, 이 이벤트 5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여러분들 아직 안 쓰고 계신다면은 어서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간 이게 또 책에 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막 조심스러워서 안 쓰거나 문장을 너무 다듬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훌륭한 편집자님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냥 솔직한 소감을 써주시면 잘 다듬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쉬는 동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특히 마음에 되게 오래 남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 것이 이 아동학대,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폭력 등의 이슈가 있어요. 맞아요. 정말 진짜 아동학대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알편심 하고 싶었어요. 뭔가 이런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죠. 저희가 예전 방송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편에서 이 외상 경험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고통이나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이런 그냥 고통이 인생의 어떤 상흔으로 남지 않고 상처로 남지 않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남일이 아닌 게요.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한 71.9%가 와 진짜 많죠?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외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이 외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양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수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한 90% 이상 누구나 인생에서 외상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외상 경험이라는 거는 보편적이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이제 외상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 외상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가 외상 후 성장이라는 거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은 좀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오늘은 좀 차근차근 이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PTSD 같은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 사람들이 외상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다 PTSD로 진단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기능적으로나 적응 수준이 나아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쉽게 말하면 충격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무언가 더 변화해서 긍정적이고 좀 더 강해지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 외상 후 성장을 보이는 사람들이 변화를 보이는 큰 5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요. 대인관계가 더 깊어지고 자신의 내적인 힘을 발견하고 삶에 대한 감사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증대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그 척도의 문항을 살펴보면 조금 더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문항들 중에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몇 개 읽어드릴게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내 삶 자체에 더 큰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 나는 나의 삶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한 경우 변화를 위해 이전보다 더욱 도전하게 되었다. 나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종교적 믿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더욱 적극적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더욱 많아졌다. 굉장히 긍정적인 성장 경험들을 보고하고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가 흥미로운 점은요, 이 외상 후 성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냥 외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괜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말 그대로 성장. 이전에 없었던 힘을 깨닫기도 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그러네요. 그런 거죠. 오히려 더 나아지는 거. 그렇죠. 실제로 인생에서 우리가 큰일을 겪고 나면 다 경험하잖아요. 이전보다 좀 한층 깊어진 느낌이 든달까? 맞아요. 그리고 뭐 사소한 삶의 순간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이 소중한 삶을 의미 있게 힘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아픈 만큼 뭐 성장한다 이 말이 그렇게 막 썩 좋은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원래 되게 좋은 말인데 왜 와전돼서 왜곡돼서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뭐.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PTSD만 너무 또 강조하면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조금만 심장이 뛰고 힘들어도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가 막 이렇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도 있다. 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힘들지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 외상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이 외상 경험이지 굉장히 경험하는 동안은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성장을 한다고 하니 그래, 그러면 참 좋겠다 싶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은요, 외상 후 성장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예전에 정체감 편 방송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위기 경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상,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기존에 내가 반응하던 방식대로는 해결되지 않는 압도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의 끝을 또 보게 되고 혼자서는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털어놓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다 보면 삶에 대한 지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일을 겪으니까 기존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게끔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듣다 보니까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이 과정이 일종의 회복 탄력성과도 굉장히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또 회복 탄력성은 많이 들어보셨고요. 네. 이게 연구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오나요? 그렇죠. 연구를 보면 이렇게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강인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회복 탄력성이 높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연구를 쭉 찾아보면서 늘 외상 후 성장하고 연결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회적 지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외상후 성장에 있어서는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주냐? 누가 옆에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외상 경험이 있는 중년들을 대상으로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배우자의 지지였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슬프네요. 여기서는 이제 배우자, 그쵸. 중년이니까 배우자지만. 그러니까 이걸 확장해서 보면은 어떤 중요한 친밀한 사이의 타인의 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지지라고 하면 엄청 특별한 어떤 관계를 경험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해줘야 이렇게 지지받는 경험이 쌓이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문항을 찾아봤어요. 이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보니까요. 의외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여러분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배우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진심으로 들어준다. 배우자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 일을 인정해준다. 배우자는 나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능력을 인정해준다. 배우자는 의견을 존중해주고 받아준다. 네. 이거 우리 관계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했던 거네요. 존중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관계의 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외상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극복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외상을 경험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대단한 걸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말도 안 꺼내게 되거나 이렇게 오히려 조심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고 이게 그냥 지지 경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에 학교 폭력이 워낙에 또 이슈이기도 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실 학교 폭력은 저희가 쉽게 다루기 어려울 만큼 큰일이긴 해요. 그렇죠. 이거는 비단 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굉장히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이 학교 폭력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라든지 문제점들 이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특히 심리학자로서는 이 학교 폭력 문제가 보통은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이만 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들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살아갈 삶의 토대를 좀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런 경험으로부터 극복하고 회복하는 게 너무나도 간절하고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히 이런 학교 폭력 경험에서 극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연구는 질적 연구였어요. 그 질적 연구는 실제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좀 들려주는 연구였는데요. 그 서영석 선생님 비롯한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에서 이제 실제로 집단 따돌림 외상을 경험한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는지를 상세히 살펴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난 걸 보면은 이 극복의 과정이, 회복의 과정이 크게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홀로 견디기, 그 다음이 개방하기, 확장하기, 돌아보기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연구가 질적 연구니까 각각의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생생한 목소리가 연구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소개하면은 좀 듣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지금 외상 경험 중에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주변의 누군가를 돕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이제 홀로 견디기는 말 그대로 이제 혼자 가만히 방 안에서 울거나,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견디기 너무 버거우니까 뭐 게임이나 이런 거에 몰두하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빠져들기도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냥 참았죠,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저 혼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때는 생각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약간 무기력하게 말을 잘 못 잇네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참아야죠. 뭐 이런 식의 상태에 머무는 단계가 홀로 견디기 단계입니다. 근데 뭐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느끼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너무 또 이제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빨리 그 단계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뭐 나와서 뭐 햇빛도 쐬고 사람도 만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좀 강요처럼 느껴지고 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에너지가 없는데. 그래서 이 단계도 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단계를 거쳤다라는 거는 그만큼 의미 있는 나름의 시간이라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바닥을 쳐야 튀어 오른다. 그래서 아마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단계에 있는 피해자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다릴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두 번째 단계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홀로 견디는 단계가 지나면 개방하기 단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개방할 상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할 때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 라는 사인을 주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개방하기 단계가 되면은요. 보통은 이제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부모나 교사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좀 털어놓게 되는데, 그 털어놓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고 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털어놓았는데 이때 주변에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조언도 얻고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이런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하고, 이런 실질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연구 참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웠나 봐요. 대부분.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말을 하게 되고, 선생님이 부모님과 서로 상의해서 연합해서 자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경험, 이런 걸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이걸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할까. 그래서 말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피해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그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아니면 어떤 배경, 권력에 의해서 그 가해자가 가해 사실이 없는 걸로 밝혀지거나 아니면 이 피해자에게 비난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까봐 되게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더 되돌릴 수 없는 또 피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이런 공감, 수용해주는 그런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혼자 버티는 그 시간 동안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부터 시작해서 아마 스스로도 엄청 고민하고 소화되지 않은 상태일 텐데, 너가 어쨌길래? 걔네들이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닌데 너가 어쨌길래?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들 은근히 한단 말이죠. 그런 태도보다는 그동안 되게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구나, 공감해주고 뭘 도와주면 좋겠어,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든든한 그래도 지원군이 생기고 나면 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스스로가 발전할 여지가 있는지를 찾아서 내적인 확장을 이루고요. 또 활동 반경을 외부로 더 많이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 친구들이 이제
혼자서만 고민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다른 친구들을 찾아가서 너는 어떻게 극복했어? 이런 거 물어보고 서로 같이 연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또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나는 이렇게 해봤어. 우리 같이 이런 거 해보자.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외상후 성장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돌아보기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좀 객관적으로 자기가 나는 왜 그런 일을 경험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좀 성찰하는 단계가 되고요. 이때 좀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탓을 찾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돌아보기 단계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를 좀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어드릴게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당한 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못나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서 지금은 내가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맞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애들의 행동이 확실히 잘못된 거야.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고 마음을 닫은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걔네들이 나한테 했던 거는 정말 부당한 일이고 잘못한 거야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굉장히 객관화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저는 이 부분, 이 돌아보기 단계에서 좀 우리가 이제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보기 단계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피해자가 사건과 경험을 소화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위로한답시고, 야, 그래도, 이런 일도 다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다 성장한다더라. 야, 내가 알편심 들어봤는데 너 알편심 아니? 거기서, 이거 나중에 외상후 성장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힘내. 이런 말은 초기에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높아심에. 맞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그냥 숨 쉬며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운데 거기에다가 뭘 깨달았니? 넌 어떻게 달라지고 싶니? 막 이런 거 하면 완전 폭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로의 아마 이제 전달하시는 분은 위로의 말로 하셨을 거예요. 아, 지금은 힘들지만 곧 좋은 날 올 거야.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소화하고 좀 이제 조금 해소가 되고 어떤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겼을 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약이 되는 얘기지. 어떤 상처로 지금 아파하고 막 숨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연구를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모두가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기를 개방해 나가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막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보는 시기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 그렇지만 내가 옆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 정도의 태도를 유지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연구지만 비단 학교 폭력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 그러니까 다른 외상 경험 또는 심지어 그냥 외상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힘든 경험을 했을 때 또는 우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극복하고 그 이후에 성장하는 그 과정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얘기들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다른 외상을 갖거나 이런 경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도 한편으로 계속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이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좋죠. 긍정적으로 들리고. 근데 과연 고통으로부터 무언가 배우고 성장하고 또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을 강조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좀 생겨요. 또 하나의 압력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진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연구였냐면은 상담 및 심리 치료에서 트라우마 관련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동향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표한 트라우마 관련 연구 216편. 꽤 많죠. 그 연구를 수집해서 어떤 주제로 뭐 어떤 식으로 발표됐는지를 이렇게 막 분석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해외,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주제별로 논문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요. 외상 후 성장 관련된 논문이 해외는 그 기간 동안 0.9%였어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비율로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였을까요? 34.9%였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통틀어서 1위였어요. 그러네요. 지금 이 트라우마 주제별 논문 수를 비교한 표를 보니까 여기에 성적 학대, 그다음 학대, 폭력, PTSD, 집단 트라우마, 전쟁, 난민, 대리 외상 경험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외상 후 성장이 있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외상 후 성장이 월등히 높네요. 그러니까 해외랑 굳이 좀 더 상세히 비교를 해보자면 외국에서는 성적 학대 관련된 연구가 가장 퍼센트가 높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퍼센트가 또 떨어지죠. 근데 왜 이렇게 외상 후 성장에 유독 많은 연구를 발표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참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 그러네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고통 뒤에 배움이 있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 강박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네요. 네, 멈춰서는 안 되고 아픔 중에서도 무언가는 더 나아가야 되고 그게 참 우리 민족의 힘이라면 힘이었겠지만 그죠? 너무 또 되게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꺼내는 거를 극도로 좀 예민해야 한달까요? 되게 고통은 뒤에서 몰래 하고 그렇지만 내가 좀 잘 극복하고 이런 거는 또 얘기하기가 그래도 좀 쉬우니까 연구가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성적 학대 경험은 연구 참여자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근데 외상 후 성장은 나 이렇게 극복했어, 이렇게 좋아졌어요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누구나 다 우리 외상 경험을 대부분은 한다고 하니 그 중에서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좀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외상 후 성장을 유난히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누군가는 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노파심도 전달해 봅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반드시 힘든 경험 후에 꼭 성장해야 된다. 아픈 뒤에 뭔가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사건의 피해자나 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한테 좀 너무 쉽게 그 정도면 이제 그만 아파도 되지 않나? 이제 좀 빠져나올 때가 되지 않았니?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말을 던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런 말이 그 당사자한테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당사자한테는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상을 겪어도 그 사람이 그 상처를 안고 오롯이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회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은 갖자는 거죠. 희망은 갖되 강요하지는 말자. 네. 이제 저희가 외상 후 성장 얘기를 하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뭐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전 국민이 다 같이 외상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게요.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지 진짜 계속 저희 매번 얘기하는 것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매번 할 만큼 그러니까 이제 무색하네요. 네, 너무 오래되고 있고 그리고 진짜 뭐 사업을 접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트라우마일 것 같아요. 이 기간이.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장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좀 알편심에서도 고민해보게 되죠. 네. 그 약간 좀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각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최근에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또 저희 상담심리학회 회원이자 전문가로서 네, 홍보를 또 하네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월호 유족들이 어떤 애도 과정을 거치는가를 연구한 걸 소개한 걸 봤어요. 얼마 전에 또 7주년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는 마음에 오래 남아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족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다들 알아서 살고 있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지금 삶의 질 이런 만족도 이런 거를 살펴봤더니 10점 만점으로 따지면 불과 3.7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점수네요. 네,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대목은요, 강요된 애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한 자신들이 어려운 지점 중에 대표적인 게 자기들은 유가족다움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말을 일종의 했더라고요. 요즘에 말하는 피해자다움의 그렇죠. 이제 유족 버전인 거네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런 일 겪어가지고 얘기하면 좀 불편하고 함께 있기 좀 그렇고 이런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 그다음에 또 참 안타깝게도 보상 받을 만큼 받았으면서 만족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막 함부로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비난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낙인 찍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식을 지키지 못한 그런 죄인이라는 죄책감? 그리고 나로서 존재할 수 없고 그냥 나는 세월호 유가족이다. 이런 정체감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옥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몇몇 유가족,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 말고, 그러니까 이제 미망인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갑자기 사고로 이제 배우자를 잃어서 굉장히 통탄에 빠진 경우에 이제 좀 회복하려고 해서 좀 웃는 낯으로 다니면 벌써 저렇게 웃고 다니냐, 요즘 좀 괜찮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또 좀 찡그리고 있고 우울하고 있으면은 아휴. 걔 옆에 있으면 참 우울해진다. 이런 류의 반응을 보이거나, 그러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고 해, 울고 있으면 울고 있다 뭐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외상후 성장을 한편으로 강요하면서도, 이제 빠져나와, 이렇게 강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피해자답게 굴기를 기대하는 이런 이중폭력이 존재한다는 게 이 연구를 통해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생에서 나한테 지금 안 좋은 일 일어나도 밥만 잘 먹고. 그렇죠. 잠은 자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왜 남한테 그런 것들을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이런 일을 겪었으니 이런 경험을 했으니 나는 이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법칙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스란히 자신의 감정과 그럼에도 삶이 돌아가고 삶을 유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통해서 또 희망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것에서 좀
회복을 했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애도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그분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또 이후에 다른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연구자가 이런 모습을 고통과 변화 행동이 양립하는 애도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멈춰 있지 않고 그리고 막 변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이 두 개가 동시에 갈 수 있고 이러는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좀 원하는 사회? 자신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꾸면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게 희망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와 또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그래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보일 때 피해자들이 또는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발견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외상, 그 고통을 억누르거나 빨리 극복해야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나의 에너지와 나의 어떤 가치관은 어디로 향할 것이냐, 어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애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좀 시도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개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변화의 물꼬를 마련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운 좋게도 주변에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좀 고립되거나 아니면 좀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 때 그런 지지자를 찾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꼭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거나 지지를 구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 좀 약간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혼자서 쓰는 글, 치유적 글쓰기라고도 하는데 그냥 경험을 고스란히 이렇게 써보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의 힘, 그것이 꼭 타인에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이 무조건 고통으로만 남지는 않는다. 외상 후 성장의 경험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또 기다림과 따뜻한 지지가 필요하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반가운 소식 전달해드려야죠. 저희가 그동안 알편심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육아 이야기? 그러니까 부모로서 살아가는 고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 얘기를 좀 알편심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좀 심층적으로 함께 다뤄주실 분을 섭외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심리상담 전문가이시고요. 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상담자로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편심 애청자기도 해요. 그럼요. 그리고 저도 아이 키우면서 고민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되게 따뜻하게 그렇지만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양육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뽑아서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2의 오은영 탄생 한번 우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래 볼까요?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고 또 따뜻한 방송으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지금 힘든 일 겪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좀 떠올리시면서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